반갑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조일교라고 합니다. 예. 오늘 한국경제TV 2시 30분에 제가 출연을 하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간은 한 10분밖에 안 돼서 저녁에는 제가 좀 넉넉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저녁 방송이 가끔씩 나오지만 참 좋습니다. 예. 오늘 마켓 트렌드 그 제목은요, 지지선 무너진 코스피 저점 매수 시점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왔어요. 제가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하여튼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파월 의장이 그 미국의 자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이라는 건 부동산하고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불안하다. 그리고 지수 전망을 2,700으로 딱 내놓은 적이 있죠. 왜냐하면 FOMC 의장, 그러니까 FRB 의장이 자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자산 시장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용인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2주 후에 지금 2,600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 내 분위기가 확실히 12월 달, 1월 달까지는 경기에 대한 부분, 자산에 대한 부분과 물가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다 신경 쓰는 분위기였다면 확실히 이제는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FOMC 회의의 결과를 보면 완전히 파월 의장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에게.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 시장이 이렇게 막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것들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예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 좋으니까 우리가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성장이 약간 삐걱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파월 의장의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번 1월 FOMC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면 경기나 자산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감내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시장 악재 측면은 뭐였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겠다라는 게 시장에 대한 악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그게 뭐 얼마간 빨리 할지 아니면 3월 달에 50bp를 할지 긴축을 하는 거니까 긴축을 딱 하는 순간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머징 시장이죠. 당연하죠. 그죠? 선진국 시장 그대로 견뎌요. 어차피 기축통하고. 근데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가장 유동성이 좋으니까 이 긴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페드가 더 이상 시장에 대해서 받쳐주지 않는다. 주가에 대해서. 라는 인식이 딱 들어가면 외국인들은 가파르게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지금 1월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2,600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나 긴축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악재 측면이었다면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건 경기라든지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이 이번에는 이제 악재가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 이게 뭔 얘기죠? 갑자기? 자, 이걸 보시면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모건, 웰스파고라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4분기 실적을 딱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매출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어로 안 하고요. 우리나라 돈 15조 656억을 딱 발표했는데요. 전년비, 그러니까 전년비 대비해서 8% 상승했습니다. 근데 분기이익을 딱 보니까요. 이게 4조 6,500억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비에서 마이너스 13%가 딱 떨어졌죠.
그러니까 줄었습니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분기 이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이 41억 달러인데 39억 달러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직원의 급여가 33%가 인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끝내고 나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세 회사가 동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기업의 이익이 많이 향상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향후에 1년간 기업의 이익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대형 IB 같은 경우는 뭐 M&A도 있고 이러니까 좋은 사람들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돈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이민자들도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자산시장이 많이 올라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IB보다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이익을 더 내기가 힘들죠. 코스트라는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료가 하나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임금이라는 게 올라가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보니까 1970년도 시점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보면 미국의 GDP라는 게요, 성장률이잖아요. 성장률이 쭉쭉쭉쭉 올라갔다 쭉쭉 떨어졌다 쭉쭉쭉 올라갔다 쭉쭉 떨어져도 이게 막대가 성장률인데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져도 올라갔다 떨어져도 한 번 올라갔던 실질 임금은 안 꺾여요. 이렇게 계속.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쫙 당겨버리면 그 다음에 과도하게 내려오지 않아요. 유가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쭉 올라가면 경기가 꺾이면 내려오는데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임금은 계속 올라가요. 이게 잠재적인 비용 요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꺾여도 최근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꺾여도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잘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하면 임금이라는 건 다른 인플레이션 요소하고 다르게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와요. 그걸 전문용어로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긴축도 긴축인데 제조업이 됐든 뭐 IB가 됐든 간에 서비스업이 됐든 간에 이제 이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임금 때문에 앞으로 임금이라는 거는 코스트잖아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한번 올라갔다 잘 안 내려오는 비용이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다가 경기까지도 약간 주춤해버리면 경기를 왜 주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페드가 경기가 조금 훼손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긴축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가 조금 더 내려와 버리면 임금은 비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임금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상품의 판매 증가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앞으로는 긴축이라는 이런 악재는 이제 다 노출된 거고 이제 새롭게 비용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남긴 후폭풍이라고 얘기하던 비용이 더 증가되면서 기업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태라면 올해 전반적인 한국의 기업들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많이 올라와 봐야 저는 2,900에서 3,000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은행 보유 자산 현황을 보면 8조 7천억이에요. 2022년 1월 달에. 코로나 때가 한 4조였는데요. 지금 4조 정도 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연방준비은행 이사의 실제 내부에서도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하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풀어서 자산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연준이 자기 역할 못하지 않느냐, 그 시장에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라는 반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진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여기서 어떻게 더 사요? 지금도 꽉 찼는데 대차제 도표가. 그러니까 빠르게 QT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QT라는 게 기축, 그러니까 국채를 내다 파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되고 그리고 그게 이머징 시장에서 더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2라운드다. 이제 이렇게 되면 긴축에 대한 악재는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거고 3월달 FOMC 끝나면 사라져요. 왜냐하면 3월달에 50bp 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도 그러더만요. 3월달에 50bp 딱 하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3월달에 아마 QT 얘기도 언제 할 것인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지나면 긴축에 대한 우려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악재는 펀더멘탈로 가잖아요. 이제 펀더멘탈로 갔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면 제가 앞에 다시 돌아갈게요. 펀더멘탈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은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세요.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혁신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기가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매력이 꺾이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버핏 지수.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시가총액하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나눈 거예요. 그게 보통은 100 정도가 되면 적절한 수준인데 지금 이게 192예요. 근데 성장주, 혁신주가 막 올라갈 때는 버핏 지수를 안 봐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테슬라 같은 것들이 막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막 좋을 때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 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고 긴축의 시대가 되면 테슬라의 매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미래 가치가 딱 짜여지니까 그때부터 버핏 지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 지수가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버핏 지수가 192%라고 얘기하면 실제 정상이 100%니까 92% 정도가 고평가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2600선이면 PBR이 0.8배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이쪽은 고평가 국면이고 이쪽은 저평가 국면이 됐단 말이죠. 한국은. 근데 긴축이 되면 이머징 시장이 핸디캡이 있으니까 어차피 1분기까지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계속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겠지만 1분기가 딱 지나고 3월달 FOMC 끝나고 나서 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펀더멘탈로 가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는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겠죠. 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대표님 그래도 애플이 자율주행차하고 엔비디아가 나머지 메타버스하고 그다음 테슬라도 자율주행차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 다 있는데 아무리 그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의 혁신주에 대한 가치가 꺾일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제가 반문할게요.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혁신 기업이 올라갔던 게 미국의 혁신 기업들의 성장 가치만 따져서 그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유동성이 밀어올린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첨단 기업들의 그런 미래 가치를 다 따지고도 유동성이 밀어 올렸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건 혁신 기업밖에 없으니까. 그게 밀어 올렸던 그 오버슈팅한 부분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는요. 지금의 미국 증시의 고평가가 해소되는 과정,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즉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선방하는, 즉 긴축의 시대가 아니라 경기나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는 시기로 바뀌어가는 트렌드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면 한국의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 이익을 못 내는 업종이라든지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은 금융비용도 못 내고 이러면 못 살아남겠죠. 왜? 어제인가요? 파월 의장이 FOMC 회의하기 전에 그 올해 금리를 몇 번 올릴 건가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있었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것들이 가장 많은 확률이 있었는데요. 어제 파월 의장 연설 다 하고 나서 4번에서 5번이 또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JP모건에서는 7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과연 실적이 안 나고 성장만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올라갈 수 있을까요? 특히나 바이오 같은 종목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만 있고 실적이 담보되지 않는 기업들이 과연 올해의 그런 어떤 경기나 실적 펀더멘탈 장세에서 들어오는 이 장세에서 갈 수 있다? 못 간다? 저는 못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다시 실적과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펀더멘탈만 낮으면 안 돼요. 실적이 안 올라오는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다. 그러니까 소위서 가치 투자다.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2,600, 2,500까지 본다 하더라도 2,500에서 올해 연말까지 많이 가봐야 2,900, 3,000이면 500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임금이 계속 코스트로 작용하면 기업 이익에 증가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뭐 한국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지만,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올해도 2000년도, 2001년도 같은 시장이, 그런 상반기 같은 시장이 나올 수 있느냐? 힘들죠. 결국 박스권이긴 한데 또 가는 종목만 가야 되는 장세죠. 그럼 작년 같은 게 혁신적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면서 펀더멘탈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가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긴축의 흐름에서 경기의 흐름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나오거나 업황의 트렌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은 형태의 흐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쭉 떨어지는데요. 신용장구가 안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1분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신용장구 이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신용장구 줄이세요. 지금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외국인들이 선물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면 이번에 작년 12월 만기 때 하고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5만 3천 계약을 매도를 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친 거는 지수가 떨어지는 쪽을 보고 선물 매도를 치는 거잖아. 선물 매도 치면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선물 때문에 이익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선물을 볼 때는 3월 롤오버 물량을 봐야 돼요. 지난번에 3월물로 롤오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하면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 마이너스 1,000계약밖에 안 꺾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이익을 낸 건 없어요.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52,000계약 롤오버 시켰다가 갑자기 빠지느냐? 연준의 스탠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외국인들이 빨리빨리 전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지수가 단기 바닥은 1차는 2,600 초반이고 2차는 2,500 중후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종목별로 요 지수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너무 과격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월까지 계속 저는 흔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긴축을 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11월까지 못 잡으면 선거 지는데, 그러면 레임덕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고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있는 3월 달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제가 제 유튜브 있죠? 졸교 TV에다 다 올려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오전 8시 40분에서 3시 30분까지 한국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무방을 합니다. 많이는 안 하죠. 한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